안녕하세요. 저는 6살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해맑고 낙천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살아온 환경도 그렇고 제 주변 사람들도 되게 무난하고 여유가 있었습니다. 살면서 크게 부딪히거나 상처받을 일이 잘 없었다고나 할까요? 원래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주변 환경이 그렇다 보니 저도 성격이 자연스레 해맑고 낙천적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짧다면 짧은 결혼 생활,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 같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악의가 많고 욕심도 넘쳐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것도 잘 알게 되었고요. 저는 30 초반에 결혼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할 때쯤 사업을 하는 큰오빠와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셨습니다. 저희 집은 주재원인 아버지의 직업 덕에 어렸을 때 외국 생활을 종종 했었어요. 아빠가 직업을 바꾸시면서 나중에는 한국에 정착해서 쭉 살았고요. 그러다가 오빠가 대학 졸업 후 외국에 나가서 살게 되었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 하는 일을 아버지도 함께 돕는다고 하셔서 부모님도 가시게 되었고요. 저는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만약 결혼을 할 게 아니었더라면 저도 부모님을 따라 함께 외국으로 갔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사귀고 있던 남자와 결혼할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한국에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외국으로 가시면서 원래 사시던 2층 집을 저에게 증여해주고 가셨어요. 저희 집은 신도시 근처 주택단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증여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면 그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때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이었어요. 착하고 재밌고 성격이 잘 맞는 것 같아 잘 만나오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드릴 때만 해도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고 젊은 나이에 학원까지 운영하는 거다 보니 능력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 잘 되는 줄 알았던 학원은 몹시 어려운 상황이더군요. 근처에 경쟁 학원이 많이 생기고 강사들 수준도 갈수록 떨어지다 보니 이미 남편 학원의 수강생은 빠르게 줄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따로 하지 않아서 상황이 그런 줄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 학원이 꾸역꾸역 남는 것도 없이 유지만 돼가고 있다는 걸 알았죠. 저는 몰랐어요. 남편하고 각자의 일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고 남편도 본인 사업이 힘들다는 내색은 없었거든요. 나중에서야 상황이 몹시 안 좋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학원을 접는 게 어떻겠느냐 했지만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괜찮은 강사도 데리고 오고 전반적인 리모델링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진행할 거라고 했어요. 이대로 망하게 둘 수 없다고 하면서요. 그 과정에서 남편은 시부모님이 사시는 시댁집 담보대출까지 받으며 자금을 조달했어요. 시부모님이 신우들과 살고 있던 오래된 아파트까지 손을 댄 겁니다. 하지만 남편의 노력에도 결국 학원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일단 아는 선배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 집까지 손을 대는 바람에 시부모님 거처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남편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저희 집이었죠. 애초에 시부모님께도 이도저도 안 되면 모시고 살 테니까 돈을 좀 해달라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희 집이 2층 집인데다 평수도 꽤 있는 편이다 보니 다 같이 살면 된다는 겁니다.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저에게 통보를 했어요. 저는 갑자기 생각에도 없던 합가를 하자고 하니 좋을 수는 없었죠. 하지만 그때 제가 출산 후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남편은 제가 복직을 하면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실 거고 또 아이 정서에도 조부모님과 같이 사는 게 좋다며 온갖 감언이설로 저를 꼬드기는 겁니다. 이미 시부모님 살 집은 나가줘야 되고 다른 방법이 없기도 했어요. 상황 자체가 어쩔 수 없다 보니 저도 결국 등 떠밀리듯 합가를 하게 되었죠. 좋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좋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몇 개월 뒤 복직도 해야 하니까 아이 봐주시는 게 어딘가 했죠.
그렇게 무릎이 안 좋은 시부모님을 위해 1층을 내드렸고 신우들도 1층에 있는 방을 썼어요. 저와 남편은 2층을 쓰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니 제 생각과 달리 불편한 점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았어요. 남편은 처음에 말은 집안일, 아이 보는 거 다 시부모님이 해줄 테니 얼마나 좋냐고 그랬지만 막상 같이 살아보니 그렇지 않았어요. 집안일은 제 차지였죠. 게다가 오히려 식구들이 많다 보니 해야 될 일도 많았고요. 어머님은 아이 돌봐준다고 하시면서 집안일은 다 저에게 전담시키셨고 신우들도 딱히 집안일은 안 했습니다. 식구가 많으니까 설거지도 많고 빨래도 많고 저도 몸이 너무 축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따로 돈을 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는 도우미를 쓰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는 저희 어머님 돈이 썩어나나 보다. 집안에 여자가 몇 명인데 도우미를 부르고 라면서 궁시렁대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집안에 여자가 몇 명이든 간에 저한테 집안일을 자꾸 넘기고 미루셨으면서요. 저는 꾸역꾸역 참으며 살다가 아이가 15개월 정도가 됐을 무렵 복직을 했습니다. 원래 어린이집은 아이가 25개월이 넘으면 보내기로 했어요. 그 전까진 시부모님이 봐주시기로 약속을 했죠. 하지만 제가 복직하고 얼마 안 돼서 시부모님은 아이를 온종일 보니 너무 힘들다고 하시면서 18개월 정도의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했습니다. 저는 최소한 20개월이라도 넘겨서 보내겠다고 했지만 남편도 나서서 저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아빠가 힘들어 죽겠대. 젊은 사람이 해도 힘든 육아를 나이 드신 부모님이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애초에 그렇게 해주시기로 했잖아. 그래서 집안일도 안 하시기로 한 거고. 어차피 집안일도 도움이 쓰잖아. 그래서? 어린이집 어차피 보낼 거 지금 보내자 그거지. 내가 들어보니까 늦게 보내면 적응만 힘들대. 요새 다 일찍 보낸대. 시부모님이 힘들어서 애 못 보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나요? 저는 결국 제 계획과 달리 아이를 좀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좀 짜증스러웠어요. 집안일에 육아까지 해주신다 해서 애초에 합가도 한 건데 막상 합가를 하고 보니 집안일도 육아도 제대로 도와주시는 건 없었어요. 오히려 저만 부담이 늘어나고 힘들 뿐이었죠.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밖에서 일하고 힘들게 집에 오는데 집에만 오면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만 이것저것 집안일도 잘 시키셨어요. 휴일이 되면 반찬 만들어놔라, 장 좀 보러 가게 운전해라, 이불 빨래 좀 해놔라 등등 이래저래 시키시는 것도 많았죠. 저한테만요. 남편한테 같이 하자고라도 할라치면 일하는데 바쁜 남편 왜 시키냐고 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일 안 하나요? 처음엔 좋은 마음이었지만 그런 생활이 반복되니 저도 갈수록 스트레스가 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같이 사는 신우들도 참 너무하더라고요. 큰 신우는 아나운서 준비한다고 하는 취업 준비생이었고 둘째는 학생이었어요. 맨날 돈 없다고 남편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고 집에 있을 때는 손 하나 까딱 안 했죠. 자기들 세탁물하고 방 청소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라고 하면 좀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안 합니다. 여차저차 4년 넘게 같이는 살았지만 사는 동안 참 속이 갑갑하고 짜증날 때가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오시는 일이 잘 없었는데 오랜만에 저희 아이도 보고 저도 볼 겸 오신다고 하셨죠. 당연히 저희 집으로 모셨고 제가 시부모님이랑 같이 산다는 얘기는 미리 해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올해도 아니고 일주일가량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시부모님과 신우들은 엄청 불편해하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 부모님 댁이고 시부모님과 신우가 얹혀 사는 건데 도리어 집주인인 저희 부모님을 불편해하고 눈치 주고 언제까지 계실 거냐고 안 돌아가셔도 되느냐 자꾸 묻고 주객이 전도된 거였죠. 저희 엄마도 나중에는 좀 짜증나셨는지 일부러 한번 얘기하셨어요. 사부인, 집이 참 좋죠? 저랑 바깥 양반이 엄청 발품 팔아가면서 찾은 집이거든요. 안에 자재도 좋고 평수도 넓게 빠지고 지붕 색깔도 예쁘고. 엄마 말에 어머님은 완전 표정이 어두워지셨죠. 사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시죠? 예, 그럼요. 불편할 게 뭐 있나요?
편하시다니까 저도 좋네요. 엄마 아빠가 다 외국으로 가야 돼서 우리 딸이 많이 허전하고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시부모님하고 사니까 그럴 걱정은 없겠네요. 지내시는 동안만큼은 편하게 지내세요, 사부인. 저희 엄마의 말에 저희 어머님 대답도 한운둥 만운둥 표정 굳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웬만해선 저런 얘기 안 하세요. 하지만 어머님이 마치 자기 집인 양 자꾸 행세하고 저희 부모님더러 언제 가느냐 자꾸 그러시니까 기분 상해서 일부러 말하신 거였죠. 저희 엄마는 제가 걱정이 됐는지 다시 돌아가시기 전에 따로 그러시더라고요. 시부모님하고 신우들하고 언제까지 계속 살 거야? 너 안 불편해? 불편한데 뭐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서. 참나, 엄마 아빠가 너 시집살이 하라고 이 집을 너한테 넘기고 갔겠니? 아휴, 미안해. 네가 뭐가 미안해. 네가 그런 것도 아닌데. 참 김서방도 너무한다. 학원 잘 되는 것처럼 할 땐 언제고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폐업이 말이 되니? 할 말이 없어서 저도 어색하게 웃었죠. 엄마는 조심스레 물으시더라고요. 너는 우리 사는 곳으로 올 생각 없지? 엄마 사는 곳에? 그래. 거기 애 키우기에도 좋고 너네 오빠 사업 잘 되니까 너도 거기서 같이 일해도 되는데. 글쎄, 외국에서 산다는 게 간단한 일도 아니고 김서방이 여기서 계속 학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거기 가서 너네 오빠 밑에서 일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그렇긴 해. 한번 물어나 볼게. 저도 마음 같아서는 부모님 따라서 해외로 나가 살고 싶었어요. 저희 아이와 함께요.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시부모님, 신우들과 같이 살다 보니 솔직히 제대로 된 결혼 생활도 못했고 정신없고 스트레스만 많았습니다.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차라리 여기 생활 정리하고 부모님 따라갈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다시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저녁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언짢은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집 명의 말이다. 네? 그거 아직도 네 명의로 되어 있니? 저는 이게 뭔 소린가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증여하신 제 집인데 당연히 제 명의죠. 네, 그렇죠. 그런데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양 노발대발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뭐가요? 결혼을 했고 이렇게 같이 살면 우리 민석이 명의로 바꿔줄 때 되지 않았어? 네? 저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했어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얘 좀 봐. 당연히 집안의 가장이 남편인데 집이 남편 명의로 안 돼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남편 명의로 하는 게 기본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쳐다봤는데 자기 엄마가 저런 소리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남편은 자기 일이 아닌 양 밥만 먹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더 황당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어머님께 말했죠. 어머님, 이거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증여해 주신 제 집이고요. 남편으로 명의를 바꿔야 될 이유 없어요.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명의를 바꿔야 되나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뜸 너 무슨 다른 꿍꿍이 있니? 그러는 겁니다. 저도 기분이 확 상했죠. 무슨 꿍꿍이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냥 바꾸면 되는 명의를 왜 못 바꿔준다는 건데? 저는 어머님이야말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었죠.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명의를 바꾸라고 난리치시는 게요. 그런데 옆에 있던 시아버지까지 한술 더 뜨시더군요. 그거는 시어머니 말이 맞다. 집안의 가장 앞으로 집도 되어 있는 게 맞아. 본인 앞으로 집안채 없이 와이프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가장이 본인 위신이 서겠어? 어떻게 사회생활을 당당히 할 수 있겠냔 말이야. 저는 이 사람들이 단체로 어떻게 됐나 싶었습니다. 뭔데 이렇게 뻔뻔하게 집 명의를 바꾸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버님, 집 없다고 위신이 못 살 게 뭐가 있어요. 게다가 원래도 이 사람 집이 아니었고요. 제 말에 시아버지 발끈하시더니 숟가락까지 탁 내려놓더군요. 뭐야? 얘 생각하는 게 아주 글러먹었네. 네? 봐라. 네가 기본적으로 네 남편이고 시댁 식구들이로 밑으로 보는 게 있으니까 시부모 무서운 줄 모르고 그런 소리도 하는 게다. 집 없다고 위신 못 쓸 게 뭐가 있냐고? 네가 지금 말하는 꼬라지를 봐. 어디서 남편 무시하고 시부모 무시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집을 왜 자꾸 너네 부모가 집 줬다고 지금 유세떠니?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네 엄마도 그때 참 웃기더라. 그때 그런 소리를 나한테 하는 저희가 뭐야? 저희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들어놓고 못 들은 척하지 마. 뭐 이 집 사시는 동안은 편하게 지내셔. 나 참 무슨 거지 적선하듯이. 그게 틀린 말인가요? 그러니까 너나 니네 엄마나 생각 자체가 글러먹었다고. 무슨 선심 쓰듯이 그게 사돈한테 할 소리야? 어머님은 자기 혼자 흥분해서 얼굴까지 시뻘개져서 따지는 겁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그 집 식구들 저 하나 놔두고 큰 소리 내며 삿대질하며 몰아세우는데 그 상황 자체도 너무 기막히고 황당하고 제일 화나는 건 가만히 있는 남편이었어요. 시부모님이 그러던지 말던지 한숨만 쉬며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확 질리더군요. 다 같이 한 통속이 되어서 저만 몰아세우고 있는 그 상황이요. 이렇게 된데 제 잘못이 있나요? 제가 그토록 말려도 남편은 끝까지 우겨서 지 학원 일으킬 거라고 하며 자기 마음대로 시댁 돈을 빌렸죠. 그리고 제 의지와는 상관도 없이 저희 집 밀고 들어와서 4년 넘게 뭉개고 살았고요. 약속했던 집안일도 육아도 제대로 도와주는 거 없이 오히려 저만 더 바쁘고 힘들어졌었습니다. 1층도 안방도 다 시부모님 내드렸고 신우들 뒤치다꺼리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 참았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꾹꾹 참아왔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시댁 식구들 하는 행동을 보니 기가 막히는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시댁 식구들 하는 행동이 딱 그 짝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주신 이 집에서 살게 해드렸더니 이제는 아예 집 내놓으라고 하고 저를 몰아세우고 있으니까요. 저도 화가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이 뭐? 얘 좀 봐. 진짜 시부모 알기를 개똥처럼 하네. 그래.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은성이 안 볼 거다.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왜 애를 봐줘야 되니? 어머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애 보는 거요. 하원할 때 데리고 와서 2-3시간 봐주는 게 전부예요. 그나마도 제가 퇴근하고 오면 더 이상 안 보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고요. 그래놓고 자기들이 애 본다는 유세 떨면서 이제는 애 안 봐준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하는 게 그것뿐인데 그것조차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용돈 못 드려요. 그리고 생활비도 앞으로는 내세요. 뭐? 그렇잖아요. 여태까지는 이 사람하고 저하고 버는 월급에서 반반 내서 드렸는데 애도 안 봐주신다는데 제가 왜 그렇게 해요? 용돈은 이 사람한테 전적으로 다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서 계속 사실 거면 생활비도 주시고요. 그래야 정확하죠. 제 말에 가만히 있던 남편 그제야 화를 벌컥 내더군요. 너 그만 못해? 그 속에서 저는 남편 놈이 제일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2층으로 올라와 버렸죠. 그리고 방에서 화를 삭히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는 대뜸 한다는 소리가 그러고 올라가면 어떡해. 내려가서 부모님께 사과드려. 사과? 그래. 그게 할 말이야? 시부모님인데 생활비를 내라고? 그럼 막대 먹고 예의 없는 소리가 어딨는데? 지금 예의 타령했어? 그러는 당신네 식구들은 나한테 예의 차렸어? 아니 다 떠나서 어머님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당신 가만히 있더라? 당신 생각도 똑같아? 진짜 명의를 당신한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제 물음에 남편은 제 눈을 피하더군요. 솔직히 엄마 말 틀린 것도 아니잖아. 보통은 집 명의 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그건 남편이 집 해왔을 때고 이 집 네가 해왔어? 제가 따지자 남편도 표정이 엄청 험상궂게 변하더라고요. 와, 개무시하는 거 봐. 이러니까 우리 엄마가 집 명의 바꿔야 된다는 소리까지 하는 거야. 네가 돈 좀 있다고 사사건건 남편을 개무시하니까. 개무시하게 만들잖아. 상황을 봐도 모르겠어? 이 집 내 거고 월급으로만 쳐도 내가 당신보다 훨씬 잘 벌어. 근데 참 웃기지? 너네 부모님 시중에 너네 동생들 뒤치다꺼리까지 다 내 몫이야. 집안일에 애 보는 것까지 내가 전담이고. 딱 봐도 이건 아니지 않아?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는데 그 와중에 저도 완전 깨달았습니다. 그전까진 뭔가 억울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있었어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구태여 생각 안 하고 참았거든요. 근데 막상 그 말을 입 밖으로 줄줄 내뱉고 보니 정말 제 상황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왜 참고 있어야 하나 그제서야 자각이 됐다고나 할까요? 제 말에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얼굴만 뻘개져서 씩씩대더군요. 그래놓고 와,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뭐? 미친년? 그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뭔데 사람을 개무시하는데. 할 말 없어? 무시한다고 발끈하는 것 말곤 할 말이 없냐고. 내가 왜 이 집을 네 명의로 하는데? 니네 부모님 나가라고 안 하는 것만도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 줄 알아? 그 순간 남편이 갑자기 제 머리통을 세게 때리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머리통을 맞고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장롱 쪽으로 날아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이 상황이 뭔지 감도 안 잡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저 사람한테 맞은 건지 하다 손찌검까지 하는 건지.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남편을 봤고 남편은 씩씩거리고 있는데 그 순간 그 상황이 너무 무섭고 여기에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가 나니까 위층으로 시부모님과 신우까지 올라왔어요. 어머, 언니 맞았나 봐. 신우가 그렇게 외쳤는데 시어머니 거기다 대고 한다는 소리가 맞을 짓 했지 뭐. 너네 남편이 안 때렸으면 내가 너 때리려고 했어.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 기생충 같고 악마 같은 것들 사이에서 정말 1분 1초도 더 못 있겠더라고요. 아이도 무서운지 1층에서 울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 길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말렸지만 저는 악착같이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어요. 가정폭력 당했고 당장 와달라고요. 남편은 제 폰을 기어코 뺏어서 집어 던졌어요. 저는 가방을 꺼내고 제 짐을 넣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억지로 저를 뜯어 말리는 바람에 팔목이며 어깨며 상처까지 났습니다. 저는 이혼할 거라고 난리를 쳤고 가방을 싸들었다 뺏었다가 그렇게 아웅다웅 다투는 중 경찰이 오게 되었어요. 저는 가정폭력 당했다고 했고 그 일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함께 경찰서까지 가야 했습니다. 저는 머리 맞은 거랑 어깨, 팔목 등 상처 입은 거 전부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짐 싸서 아이랑 그 집에서도 나왔어요.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장 이혼할 거고 폭력 당한 것도 그냥 안 넘어갈 거고 고소할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아는 언니 집에 아이와 지내게 되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기막히고 무서운지 눈물만 하염없이 나더라고요. 사람 좋고 착한 것 같아 믿고 결혼했는데 뻔뻔하고 염치 없고 못됐고 거기다가 손찌검까지. 그 와중에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이 부추기고 있고 제 편 하나 없는 그 집과 그 상황이 생각할수록 너무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저는 가정폭력 신고 내역을 토대로 가정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을 했어요. 제가 이혼할 거라고 협의로 할 건지 소송으로 할 건지 결정하라고 하니까 그 와중에 남편은 때린 건 자기가 잘못했지만 네 행동도 잘못한 거 아니냐는 개소리와 함께 이혼은 하지 말자고 붙잡더라고요. 저는 폭력에 관한 소송도 걸 거고 협의 이혼 안 할 거면 이혼 소송도 바로 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내 집에서 너랑 네 식구들 다 나가라고 했어요. 남편은 이혼도 안 해줄 거고 이 집에서도 못 나간다 뻔뻔히 굴더군요. 내 집이야. 당장 너하고 너네 식구들 내 집에서 나가. 못 나가. 살고 있는 사람을 네가 뭔 수로 쫓아낼 건데. 그리고 이혼? 웃기지 마.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게 넘어가지고 이해해주니까 사람이 아주 우습게 보이지? 애초에 니네 식구들 들이밀고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했을 때 그때 너랑은 끝냈어야 했어. 뭐? 들이밀어? 너 말 다 했냐? 네가 말을 그따위로 하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끝까지 뻔뻔하고 파렴치한 남편 목소리를 듣는데 이가 갈리더군요. 기생충 같은 것들. 뭐? 기생충 같은 것들이라고. 기생충이 별거야? 너랑 니네 식구들이 딱 기생충들이야. 염치 없고 뻔뻔하고. 내 집에서 살게 해주니까 너네 집 같든? 좋은 말 할 때 꺼져. 이제 막 나간다 그거지? 못 꺼지면 네가 어쩔 건데? 그래, 순순히 꺼질 리가 없지. 내가 빠른 시일 내로 선물 하나 보낼게. 너네 식구들한테 아주 딱일 거다. 저는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접근 금지 신청한 것을 토대로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 불응 소송도 진행할 거라고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그것들을 받은 남편도 당연히 개거품 물었죠. 그래도 안 나간다고 버틸 거라 했지만 본인이 안 나가고 계속 버티면 퇴거 불응 소송도 진행한다고 하니 그제야 이 상황이 어물쩍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인지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태도를 바꿔 비굴할 정도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소리 안 하겠다. 시부모님도 미안하다고 하신다며 명의 가지고 절대 입대지 않겠다 어쩐다 하더라고요. 이미 저는 온정 다 떨어져서 이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를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멍청한 순진함이 너무 끔찍했습니다. 나한테 정말 미안해? 그럼 진짜 미안해. 그땐 내가 어떻게 됐다니까? 정말 미안한 마음 있으면 이번 주 내로 짐 싸들고 내 집에서 꺼져. 너랑 너네 식구 전부. 그리고 소송 소장 보냈으니까 답변서나 똑바로 보내고. 진짜 이럴 거야? 내가 지금 장난하는 걸로 보여? 우리 은성이는 나 은성이 아빠야. 은성이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들까지 이렇게 매몰차게 다 쫓아낸다고? 저는 그 말에 코웃음이 절로 나왔죠. 애 걱정을 그렇게 하는 인간이 애 있는 집에서 내 머리통 때리고 애 할머니라는 인간은 그 앞에서 맞을 짓 했다 내가 때리려고 했다 그러고 있니?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은성이 챙기고 아꼈다고 이럴 때만 애 핑계대고 있어. 어떻게 너는 시간이 갈수록 더 밑바닥이니? 긴 말 하고 싶지도 않아. 이 정도 했으면 너랑 네 식구들 다 데리고 내 집에서 꺼져. 우리는 끝이야. 연수야, 진짜 이러지 말자. 내가 다 잘못했어. 맞아. 네가 다 잘못했고 나는 더 이상 네 얼굴도 보기 싫어. 내가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네 화가 풀리겠니? 저는 웃음을 터뜨렸죠. 집 쫓겨나고 위자료 털릴 생각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나 보네. 어떻게 해야 내 화가 풀리냐고? 간단해. 소송이나 똑바로 준비해서 빨리 이혼해줘. 내가 너네 식구들을 몇 년이나 참아준 것만도 내가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빨리 나갈 집이나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길거리에서 자고 싶지 않으면.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지도 변호사 사무실 다니면서 알아본 것 같은데 결국 퇴거 불응 소송까지 진행당하기 전에 집은 나갔어요. 저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하고 그 집은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여태껏 사시던 집이었고 저도 커왔던 집이라 애정이 많았지만 시댁 식구들과 남편 때문에 이제는 지긋지긋한 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어거지로 물고 늘어지면서 소송은 하염없이 길어졌는데 제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일과 진단서,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로 인한 시부모님과의 합가와 약속 불이행 등을 근거로 저도 싸우게 되었습니다. 소송이라는 게 변호사들이 진행하는 거긴 해도 빨리 끝나지 않는 상황이 참 사람을 지치게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집은 좋은 값으로 팔렸고 저는 따로 작은 집을 구해서 아이와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엄마만 따로 저 보러 나오셔서 저랑 좀 지내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생활은 정리하고 같이 외국으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조금씩 해외 거주 준비를 했습니다. 소송하면서 들어보니 남편은 시부모님과 신우랑 같이 완전 손바닥만한 월세집으로 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돈이 이렇게 없고 돈 버는 사람도 남편밖에 없다 보니 생활고를 핑계로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알아서 벌어서 내라고 했죠. 넓고 좋은 저희 집에서 살다 보니 그게 자기 집인 줄 알고 나중에는 도리어 집 내놓으라고 하며 저 몰아세웠던 그 인간들. 생각할수록 치 떨려서 이해해주거나 봐주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으니까요. 제 이혼 이야기를 아는 제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그 인간들 욕심 부리더니 황금알 낳는 거의 배를 가른 셈이라고요. 그 인간들에겐 제가 황금알을 낳는 거의 같은 존재였겠죠. 좋은 집 주고 돈 따박따박 벌어서 용돈 주고 집안일 해주고 그러면서 군소리도 없고 계속 그러고 살았으면 저도 그냥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욕심이 넘쳐서 저를 건드렸고 저도 그제야 깨닫게 된 거였죠. 참고 살아야 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그 후 지지부진한 소송은 끝이 났고 저는 친정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아이와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빠 사업 일을 도우며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긴 하지만 항상 옆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도와주는 가족들이 있다 보니 저도 훨씬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가끔은 내가 왜 합가를 허락하고 또 그런 불합리함을 참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때의 제가 참 바보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하지만 매 순간 후회 없이 완벽한 선택을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지나고 보면 왜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때 당시엔 그게 최선이라 느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았던 거겠죠.
제 나름대로는 제 상황에선 열심히 살아온 거니까 비난하지 않고 제 스스로를 잘 보듬으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 아이 잘 키우면서요.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